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예. 어떻게 보셨어요? 형량이 적다는 의견이 꽤 많은 것 같던데. 생각보다 좀 구형량.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란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서 첫 번째 구형이기 때문에 1호 구형.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이상민, 김용현, 그 외에 많은 국무위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위헌위법한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이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부역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방조를 넘어서 동조를 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구형인데 어떻게 15년밖에 안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는 좀 붕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 이석기 진보당 내란 음모 아니면은 선동. 선동.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구형받았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이번에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이거는 심각한 손상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도 구형량을 생각보다 작게 한 것. 왜 그랬을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검찰이랑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추경호 그날의 의원과의 뭔가 사실을 더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근거를 제공하고 본인은 감형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는데 이거는 이석기 의원은 말 그대로 원오브댐 300명 중에 한 명인 거고 여기는 넘버 2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내란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날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걸 모두 목도했고 예. 정말 정말 하마터면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어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도 45년의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라고 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구형이다? 이거 너무 안타깝고요. 예.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걸 했습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그런 관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 이런 것까지 지금 겹이 여러 가지의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정말 국무총리로서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면은 비상계엄 선언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였고 특히나 본인이 50년 동안 관록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는 많은 그런 정부를 경험을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막지 않으면 지난 50년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세비를 받고 관록을 받았던 거에 대한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판단을 왜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왜 그날에 CCTV에서 국무회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협조하는 모습.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막 소통을 해요. 그 이상민 장관은 웃기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단전단수 지휘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비상계엄 이후에도 본인이 정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결국에는 본인이 범죄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모략이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실제로 이분이 정말 정말 골물대로 골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필 이분이 49년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년형이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76년 76세 예. 정도 되셨어요. 그럼 15년 한다 그래도 91세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남은 생애를 다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보내야 될 위기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구형이 됐다고 해서 판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감형된다는 보장 없고요. 예. 오히려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이진관 판사가 보면은 되게 엄격하고 강경하게 그런 재판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공소장에도 검찰이 방조죄로
사실은 명시를 했다가 예.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도 추가해라라는 그런 재판장의 주문에 의해서 그것까지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구형이 지금 보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구형이 5년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루 보우 소나루는 2022년 대선을 패배한 뒤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얼마 전 11월 11일에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브라질은 세게 때린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야 함부로 아무도, 이 정권이나 권력자들이 비상계엄 갖고 장난질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15년 그것도 2인자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비상계엄을 노력하는 세력들이 이거 성공하면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거고 잘못돼도 15년 미만이야. 예. 그 정도면은 우리가 해볼 가치가 있어라는 오히려 재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형이 아니라 오히려 재발을 뭔가 종용하는 그런 구형량이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씁쓸한 부분이 있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재판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현재에서의 모습 다 봤잖아요. 국회에서의 모습. 거짓말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요. 마지막으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보여갖고 예. 아니 이게 50년 동안 정말 그렇게 많은 관록을 했던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분노가 자아적인 했는데 본인이 그날 비상계엄이란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멘붕에 빠졌다는 멘붕에 거잖아요. 빠졌다. 예, 그래서 막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나는 그때의 기억이 이만큼은 전혀 없어. 그래서 CCTV에서 국무회의 때 내가 종이를 비상계엄 문건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 고의로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본인 뭔가 방어를 위한 변명만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내용들이 가장 진실된 뭔가 증언이다 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멘트 가운데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멘트.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건 또 기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적 기억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인 어떻게 다 보세요? 됐어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해리성 기억 네. 장애를 아마 진단서 첨부해갖고 재판장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사건 사고가 충격적이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날의 일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다가 아니 나중에 그날이잖아요. 그날에 그러니까 다 그날이에요. 예 맞아요. CCTV도 그날이고 네. 계엄을 말렸다는 것도 그날이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비상계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 나한테 불리한 진술만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조각, 그것도 조각. 해리성이다라고 진단서 첨부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근데 내가 막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렇게 했던 거는 기억이 나. 선택적 기억. 예. 기억력, 선택적 기억력.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진정성 있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니, 본인이 정말 국무회의 정족수 맞추려고 그렇게 더 종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의 협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되고 나서 왜 국무회의 빨리 안 열어요? 그리고서는 막 지지부진했던 거. 다음날 부서해갖고 사후문서 만들었다가 사후문서까지, 예, 그거 했다가. 문제될 것 같은데 하고 폐기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나중에 권한대행 돼가지고 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오히려 유리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새벽에 후보 바꿔가지고 대통령 도전을 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그것도 하면서 있어요.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다들 있는 것인데 정말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50년의 관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왜 그렇게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 매우 씁쓸한 그런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그 의사를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선택적 기억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또 이게 이제 물론 다 그 증인 그 결심 공판이 다 끝나긴 했지만. 예, 의료인들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예. 함부로 이렇게 발을 들이는 거를 매우 조심스러워하고요. 불편해하기 때문에 예. 그 누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양형에 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작전을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의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전략이자 계략이었는지는 재판관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언제는 헌재에서는 말 잘못했다고 또 위증했다고 또 시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증을 깨끗하게 인정해버리자. 이거는 빼박이다라고 예. 변호인이 인정을 하되 고의는 없었고 이거는 뇌에 뭔가 기능의 장애였다라고 하면서 사실 연세도 높기 때문에 약간의 인지의 문제나 아니면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예. 그런 아직까지는 예. 예측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변은 그 최고 수준의 엄벌이 내란 종식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최고 형량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민변의 그 바람대로 최고 형량이 선고될지는 국민들의 눈이 이진관 부장판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변에서 성명서도 냈는데 지금 15년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12.3 내란 세력에 대한 국가 시스템 마비, 사회 불안, 경제적 피해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중심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한테 이렇게밖에 구형을 안 하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종 양형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서는 얼마나 제대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다들 경각심을 일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원, 그다음에 사심제, 전관예우 금지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렇죠. 사법개혁이. 근데 근데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내에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도 그랬죠.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되느냐 안 하느냐 그 구속 기로에 있는데 사실은 구속이 되면은 그 위원장당 해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 이런 관측도 많아요.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법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올라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우선은 법안 통과시키겠다. 지금 워낙 국회가 예산 심의하고 이제 12월 2일까지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바쁜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과제는 끝까지 꾸준히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뭐 재판 소환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정관 예우를 금지하고 또 이 법관들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 등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관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형이 그 정직 1년이잖아요. 그거를 2년으로 늘리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법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원래 모든 조직이나 징계위원회나 중앙윤리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거든요. 내부의 사람들로 하면은 이게 서로 봐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상향하면서 법관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되게 그렇게 구성을 바꾸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정감사에 나온 걸 보면 법관들이 큰 잘못을 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현 의원들이랑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뭐 판사들은 뭐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랑 보면 별로 반응을 이렇게 크게 그냥 뭐 중요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법의 권위, 사법의 독립, 중립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은 법관이 뭔가 도덕적인 해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은 법관이나 사법에 대한 그런 권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쉬쉬하는 그런 서로 봐주기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가 워낙에 뭐 상권 분립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걸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의 권력의 카르텔과 기득권화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재판들이 상당히 뭔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편향된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쌓아왔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할 게 전관예우 금지일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전에 이제 제 지인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왜 빨리 변호사 수임 활동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굴리면 콩이다. 그런데 내가 부장판사가 되면 수박으로 올라간다. 수임료가. 그래 좀만 참으면 된다. 뭐 그래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예우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의 수박은 좋은 의미의 수박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장판사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전관예우를 받으면
1년에 뭐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금지시키면 얼마나 판사들이 싫겠어요.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한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옷 벗고 나갔어요. 그래서 변호사 로펌을 열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수많은 소송권과 민원권들이 있는데 어느 로펌에 내가 어느 변호사한테 의뢰할 건가의 선정 기준 그리고 그 금액 수임비에 대한 금액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급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전의 경력. 그래서 부장판사까지 하고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재판부에서의 부장판사까지는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1개의 판사였으면 또 거기 라인까지.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검찰 라인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변호사 수임을 할 것이냐는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벨루라고 네, 하잖아요. 레벨루. 레벨루.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경력을 쌓고 나와서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동안의 많은 재판 결과나 아니면은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나라의 씁쓸한 현실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은 로펌을 선택하고 그 권한과 영향력으로 재판의 결과에 뭔가 뒤집히는 그런 결과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평범한 우리 서민이자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런 열악한 어떻게 상대적으로는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양태정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양태정 변호사가 말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 때 전관예우로 한 번에 200억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억이 양태정 아니다.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케이스는 아닌가 본데요. 본인 얘기는 아니고 남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예. 저 진짜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2억도 큰데 20억도 아닌 20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짜잘한 민사 뭐 이런 것들 해봤자 별 돈 안 된다 아무 도움 그러고요. 안 돼요. 돈으로는. 기업권. 네, 사실은 기업권. 뭐 그렇게 경제 재벌 관련된 총수. 거. 예, 그런 거 한 건 잡아오는 게 좋은 거죠. 와. 그리고 이 정치 사건도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도 고소고발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괜히 수임료 많이 받으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아는 그 모 단체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네. 해봤는데 단체장이 되면은 변호사 수임료가 2배, 3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그쪽에서 이제 정관예우를 잡아야 살아남으니까 자기 정치적 줄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뭔가 고소고발 당하고 재판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직업적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걸 어떻게든 빠르게 빨리 수습해갖고 끝내려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결과도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를 높게 받는 약간의 그런 그 통상적인 그 업계에서 그런 룰이 있는 것 같고 예.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도 상당한 그 윤리적인 치명타를 받는 거잖아요. 위법한 모시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높은 수임료에 정관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서 뭔가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똑같은 사건이어도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불러도 사실은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미약한 취약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참 외치겠습니다. 씁쓸하지만. 정관예우 폐지 예.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와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니까 진짜 V0였어요. 진짜 예. 말로만 듣던 V0. 대통령이었죠, 뭐. 대한민국에. 와. 예.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수사 어떻게 돼? 내 사건 어떻게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또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 자기 와이프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JTBC 보도에 나온 건데 당시 중앙지검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따로. 아유, 안가로 또. 네, 안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삼청동 안가로.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가옥.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기록이 남는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안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교체설이 나돌았는데 그 교체설이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성재 장관께서 제가 농담을 하는데 우리 박성재 장관께서 또 그 당시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제 그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중앙지검장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뒤에 우리가 아는 그 황제 수사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안가로 불러갔다.
그 1월 달에 예, 얘기거든요. 1월 달에. 예, 한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떻고 명품백 수수가 어떻고 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24년 1월인데요. 그때 사실은 중앙지검장이 바뀌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예. 안가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귀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경호 이 중앙지검장이 예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3차장 네. 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친분이 있었네. 친분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앙지검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 라인을 예.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야 뭐 상상이 되죠. 야 어떻게 우리 마누라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김건희 사랑은 워낙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근에 또 한간에는 그런 얘기 있던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김건희 씨의 그 변호인단과 겹치는 사람이 있대요. 겹치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예.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김건희 씨한테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예. 편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여전히 그 일심 하트가 전달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 아니 어떻게 김건희 씨 내 마누라를 어떻게 건드리려고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격분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 근데 뭐 하여튼간에 5월 달부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JTBC 보도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이 수사팀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 조직을 만들잖아요. 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격분을 했겠죠. 윤통이. 거기서 격분을 했죠. 예. 예.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한테 막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수사 지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동안 수사가 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또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건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것도 물어봤잖아요. 내 건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이슈는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왜 전 정권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에 간접적인 수사 지휘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슈를 덮는다고 김건희 이슈 안 올라오게 김정숙이랑 김혜경으로 덮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지휘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던 김건희 씨가 수사 지휘를 하고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뭐 격노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법무부에서 조치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인사 라인도 바뀌고 장관을 통해서도 압박하고 황제 조사받고 결국에는 무마되고 그 과정들이 지금 하나씩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그 유경옥 전 그 행정관이 또 폭로를 했어요. 법원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가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해 검찰 조사 전에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라고 일종의 회유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슈된 게 뭔 내용이냐면 제가 봐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그 전 행정관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슈예요. 그 약이 뭐냐? 감기약이냐? 아니면 드러그냐? 이게 또 이제 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인천 세관 마약과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여기 이 기사, 그러니까 JTBC가 쓴 기사인데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 이게 지금 댓글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우리 과도하게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알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우선은 12월 3일날 비상계엄 날에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 받은 거는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프로포폴을 맞은 그날에 처방된 이게 왜냐면은 프로포폴도 마약류이기 때문에 마약 관리 대장이라는 게 모든 의원에 있고요. 예. 그거는 식약처에서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날 70년대생 김 씨라는 사람이 그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까지는 식약처에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씨가 평소에 불면 그래서 밤새 그렇게 막 텔레그램이랑 이거 SNS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불면이 있고 우울이 있고 약간의 그런 식욕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아름아름 그냥 들려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불면증 치료제일 수도 있고요. 항우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약들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막 언론에서 본인 공격을 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항불안제를 먹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공황이 있다 그러면 공황장애에 대한 그런 안정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약들이 다 향정신성 의약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들이 결국에는 조금 먹으면은 깔아앉고 조금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고 약간 횡성술설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검증된 건 아니지만 보통의 그렇게 알려진 내용으로 짜맞춰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감기약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그 어떤 약이었냐, 왜 횡설수설했냐 이런 것까지 갈 것 같고 유경옥 행정관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핵심 그런 인사였는데 이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품백 교환에 대해서는 이미 뭔가 객관적인 증인들도 나왔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저번에 그 우리 짐 넣는 캐비넷 트렁크 크게 2개 예,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한 통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유경 행정관이 다 비우고. 예.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은 그 많은 물건들이 어디로 갔으면 그 내용들은 또 어떤 명품들이었을까? 이런 것들까지도 특검이 다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재판은 저 유튜브로 우리가 중계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에만 조금 한 보여주고 5분 정도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 했겠죠. 같더라고요. 중앙지법이. 예, 그래서 그걸 봤으면 거기서 말하는 약의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된 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뭔가 부풀려갖고 상상할 필요는 없긴 한데 하여튼 썰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때 네. 이모 씨, 준수한 뭐 이모 씨 이모 뭐 씨, 그분도 이제 다 드러나고 구속됐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 예. 하나씩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시간 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에는 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 그대로 추상 같은 명령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이하상 변호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 유튜브에 가가지고 이진관 부장판사를 많이 비하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번 유튜브 슈퍼챗이 무려 400만 원. 엄청납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예,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와 하루에 뭐 50만 원만 벌어도 사실은 많이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400을 벌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방송사는요. 예.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만 그 시청자들이 슈퍼챗을 잘 안 쏴요. 음, 개인한테 쏩니다. 예. 근데 400만 원 그날 당당히 1위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몇 시간 방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나가고 이제 정치 패널로 활동하면은 예, 예. 한 시간에 한 15만 원 정도 받아요. 예, 예. 근데 세금 떼고 받으면 그것보다 못 받거든요. 근데 지금 4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저 진짜 열받으려고 그러네. 아, 그래요? 예. 슈퍼챗을 하셔야 됩니다. 슈퍼챗을. 자, 어쨌든 이진관 판사가 이제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를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하상 변호사는 오히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행정처는 법정을 모욕했고 명예훼손했다라고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또 이하상 변호사는 왜 날 가지고 그러냐라고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세예요. 그냥 재판정에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 그럼 김용현을 잘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왜 자기 정치를 하냐고요. 김용현 피고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때려주죠. 아니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변호사가 지금 판사랑 맞짱 뜨는 거잖아요. 아니 변호사 바꿔야죠. 지금 뭐 재판관을 지금 염장질러가지고 그럼 본인 형이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졌지. 지금 재판 모독죄에다가 품위 손상에다가 예. 이게 법정 모독이라는 게 정말 변호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품위 손상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징계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면허 취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설 못하게 해야 돼요. 변호사 협회는 그런 개설권 취소할 수 있도록 상당한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변협이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데 이런 거 제대로 못 잘라내면 대한변협은 엄청나게 앞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민 판사가 웬 말이야 그러면서 예. 이진관 개 판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러면서 왜 본인이 출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년 지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막 김계리 변호사보다 한 수위야. 그래갖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인지도. 어떻게든 본인 뛰어갖고. 제가 이름이라도 보기엔 갖고.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넘사벽이 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월등히 이제 넘사벽이 됐습니다. 예, 비호감의 그냥 절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상계엄, 탄핵, 그 다음에 구구몰이 여기로 와 국민의힘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명세 얻고 그래서 인플루언서 되고 그러면서 뭐 전환길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수순인 것인데 아직도 이런 국민의힘이랑 결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판을 이렇게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김영훈 장관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변호사 수임비 마이너스.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가 판사한테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인데 제가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진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뭐지? 어떻게 변호사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변호사의 퀄리티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쳐도 되는 겁니까? 같은 변호사들이랑 법조인들이 어떻게 우리 변호사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서 성명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나 하라고 하세요. 자, 다음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니까 검사장 18명이 들고 일어나서 연판장을 돌렸는데 나경원 의원의 그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쥐죽은 듯이. 예. 진짜 선택적 항명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내부에서 암묵적인 뭔가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검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을 발표하긴 했는데 매우 엄중하다. 그렇지만 또 나름의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뭐 이제 유죄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범행 전반에 대한 유죄가 선고가 됐고 그 다음에 범행할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예. 그리고 사건 발생부터 6년간까지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우선 검찰 내에서는 이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입장을 해갖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우선은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대장동 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나경원 항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안 나오느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검찰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무래도 근접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슈에 대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검찰이 반발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고 뭐 가족이 패밀리여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은 일관성 없는 검찰의 모습에 좀 심각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펄쩍 뛴 게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형종이 바뀐다. 그러니까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형종이 바뀌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항소를 하는 기준이 예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그래서 예규에 있다면서요. 예, 사실은 뭐 대장동 이슈를 두둔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도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항소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구형량 이상을 받기도 했고요. 보통은 이 항소 기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해도 크게 검사들이 문제 제기하기에는 이 예규에 따라서는 문제일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대검 예규고요. 14조의 항소 기준이 돼 있는데 형종이 바뀌는 경우 결국에는 무기냐 유기냐 벌금형이냐. 징역형 구형받았는데 결국엔 벌금형으로 전환됐으니까 형종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1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잖아요. 기준. 예, 형종이 동일한데 그 구형이 실제로 2분의 1 미만으로 됐다. 양형이. 그러면 실제로 이거 너무
재판 양형이 약한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검토받자 하고서는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당이 되는 거죠. 형종이 명확히 바뀌었으니까 1번에 해당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6년 동안 지났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동물국회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인데 그것을 첫 번째로 깨트린 사례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는 동물국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증원 대책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 500명이었던 그 초기 증원 그 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려라고 하니까 4배로 늘어났어. 그래서 1년에 2,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 그 대통령 정책 실장이 그 연간 2,000명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10,000명을 5년 후 나눠서 2,000명으로 나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측 연산에 능한 아주 단순 수학하시는 정권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뭔가 미적분은 못해요. 그냥 예, 나누기, 곱셈, 그 정도 수준에서 4배수로 해갖고 500에서 2000 됐고, 1만에서 5년 동안 우리가 구현해야 되니까 나누기 해갖고 2000 나왔고, 이런 명분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심플해서 좋네요. 그래갖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500명 증원하는 것도 예. 이 500명의 의사를 더 추가로 양산하려면은 교육을 정말 10년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만들어야 되고, 공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용도 준비해야 되고, 엄청난 일인데, 500명도 하마터면 엄청난 일인데 2,000명 했으니까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끝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정말 충성스러운 예, 공무원 출신의 장관을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뒀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선에서 막으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감사원의 내용이 드러나는 거 보면은 여러 안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장관도 500명 들고 왔어요. 야 500명 돼 이랬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1,000명 안도 가져가고 2,000명 안도 가져가고 막 그랬는데 대통령이 부족하다 할 때마다 이렇게 2배씩 껑충껑충 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명분을 막 만들었고 아니 미래에 부족한 것만 계산하지 말고 지금 부족한 것까지 계산해. 그래갖고 1만 명이 또 1만 5천 명이 되니까 또 뻥튀기가 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주먹구구를 했다는 게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 나와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의사 정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이냐 질문했을 때 답변 못했죠. 예. 그런데 이건 단일화였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박민수 차관은 여러 안 중에서 하나였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관이 아니야. 단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그냥 그 논란을 차단해 버리거든요. 예. 이거 자체가 지금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와 대통령이 1안, 2안을 가지고서는 1안은 2,000명 안을 받을 것이냐, 2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할 것이냐. 여기서 본인이 고르신 거예요. 근데 2,000명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 2024년 2월 6일이었고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면 명품백 이슈가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당장 구정 연휴가 일주일 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구정 밥상에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요동을 쳐요. 그럼 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난리쳤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난리쳤을 텐데 이것을 이슈로 덮어야 되는데 김정숙 여사 건은 김혜경 여사 건은 김명수 대법관 건 왜 안 돼? 근데 그런 거 다 안 되니까 그럼 의대 2,000명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해본 우리 의료계는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제대로 못 받았고 환자들이 사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젊은 의사들 트라우마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정말 중증, 외상 이런 거 안 해요 하면서 편안감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 접었다는 것. 예. 그리고 비상계엄 선언하면서 전공의들 포고력에 우선은 집합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착출당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면서 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됐다는 씁쓸한 결말이 지금의 의료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하고 디올백 덮으려고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증원했다. 뭐 그런 의혹이 있나 봐요.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 실제로 예. 절묘하게 그 타이밍이었고요. 실제로 정권이 지지율이 안 올라요. 득점 예.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의대 정원 확대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정 때 밥상이 모여서 야 너도 의대 이번에 한번 써보지? 예. 너도 써보지?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의대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어.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건드렸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에는 의료계의 생태계가 망가졌다. 이것이 단순 사친 연산만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괴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말이 나왔던 역술인 개입 의혹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을 2000공. 좋아하는, 예, 2천을 좋아하는. 근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것까지는 밝혀내지 그 이야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가 아직까지 중간.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작년 6월 26일이네요. 그 조규용 전 복지부 장관의 그 보건복지위 발언에 따르면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실과의 그 연루설을 부인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예. 감사원 중간감사로 봐야 되겠죠? 그 평생 본인이 묻고 가고 싶었나 봐요. 예. 근데 그게 묻히냐고요. 정권이 바뀔 만큼 의료 대란이 아주 휘청하는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당시에 장관과 차관이 끝까지 2,000명 주장하면서 온몸으로 막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때로는 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용기가 규정 바뀌고 필요합니다. 있잖아요. 공무원들. 예. 예. 그렇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공무원들의 자기 소신을 피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공무원의 그런 내규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면서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